1998년 10월 1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작은 예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하지만 왜 그는 갑자기 그 테이프를 경찰에 보냈을까? 그리고 김미영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죄책감이 어떻게 한 사람을 서서히 파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이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미영은 아름다운 신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 안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영은 계속해서 예식장 입구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이정수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했다. 다행히 예식은 무사히 끝났고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오후 3시 24살의 신부 김미영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박준호와 함께 예식장을 나선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말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15년이 지난 2013년 부산 중북경찰서에 익명으로 배달된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박준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 밤마다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영을 찾았다.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미영의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렸다. 가족들은 박준호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자신이 미영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 테이프 안에는 김미영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그 내용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전모를 드러냈다. 그 남자는 이정수라는 이름의 부산 토박이로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어두운 면이 많았다. 이정수는 미영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그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했다. 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너와 그 남자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미영은 두려웠지만 박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숨겨진 진실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김미영은 부산 서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박준호와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준호는 부산 기장군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조용한 성격의 남자였다. 그는 미영을 처음 본 순간부터 깊이 사랑했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는 미영의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박준호는 자신의 아내가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 15년 동안 그 비밀을 품고 살아왔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잠시 도망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미영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왜 그는 갑자기 그 테이프를 경찰에 보냈을까? 그리고 김미영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죄책감이 어떻게 한 사람을 서서히 파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이다.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숨겨진 진실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김미영은 부산 서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박준호와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준호는 부산 기장군에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조용한 성격의 남자였다. 그는 미영을 처음 본 순간부터 깊이 사랑했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는 미영의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남자는 이정수라는 이름의 부산 토박이로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어두운 면이 많았다. 이정수는 미영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그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했다. 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너와 그 남자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미영은 두려웠지만 박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는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미영은 아름다운 신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 안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영은 계속해서 예식장 입구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이정수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했다. 다행히 예식은 무사히 끝났고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오후 4시경 신랑 신부가 예식장을 나서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영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박준호는 차 앞에서 기다렸고 미영은 예식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박준호가 예식장 직원에게 부탁해서 여자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말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테이프를 촬영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예식장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미영이 예식장을 나가는 모습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박준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고 밤마다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영을 찾았다.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미영의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늙어버렸다. 가족들은 박준호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자신이 미영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정수의 반응이었다. 미영이 사라진 소식을 들은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고 심지어 박준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까지 했다. 미영이는 원래 변덕이 심한 여자였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경찰 수사는 한 달 넘게 계속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미영의 휴대폰은 예식장 화장실에서 발견되었고 그녀의 지갑과 반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박준호는 미영을 기다리며 그들이 함께 살려고 했던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미영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녀의 옷과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준호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의 건설 회사도 서서히 기울어갔고 그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영의 실종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다. 박준호는 미영이 사라진 그날 밤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를 서서히 파괴시키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2013년 3월 1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이상한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송인 주소는 없었고 받는 사람은 단순히 실종 사건 담당자라고 적혀 있었다. 소포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한 개와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다. 김희영 사건의 진실입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15년 전 사건에 대한 가짜 제보는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이 차 쪽으로 다가가면서 그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그것은 바로 박준호였다. 그는 아내가 납치되는 모습을 막지 않고 단지 촬영만 하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그는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고 심지어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박준호는 이정수의 차를 따라가며 촬영을 계속했다. 차는 부산 외곽의 한적한 공장 지대로 향했다. 그곳은 이정수가 소유한 폐건물이었다. 미영은 그 건물 안으로 끌려갔고 박준호는 건물 밖에서 기다렸다. 약 1시간 후 이정수가 혼자 나왔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화면에는 1998년 10월 17일 미영의 결혼식 당일 오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결혼식 영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카메라는 미영만을 집중적으로 따라가고 있었고 촬영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그리고 미영이 화장실로 향하는 장면에서 영상은 더욱 충격적으로 변했다. 끝났어. 이정수가 박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약속대로 해.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카메라는 그의 시점에서 건물 내부를 비추었다. 그곳에는 미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심하게 다쳐 있었다. 준호야. 미영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왜 날 도와주지 않았어?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미안해, 미영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는 미영에게 그 액체를 억지로 먹였다. 미영은 저항했지만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다. 몇 분 후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다. 두 번째 이야기, 미영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예식장 뒷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고 차에서 이정수가 내렸다. 미영은 그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지만 이정수는 강제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약속했잖아, 미영아. 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영은 울면서 저항했지만 이정수는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미영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예식장 뒷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고 차에서 이정수가 내렸다. 미영은 그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지만 이정수는 강제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약속했잖아, 미영아. 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영은 울면서 저항했지만 이정수는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이 차 쪽으로 다가가면서 그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그것은 바로 박준호였다. 그는 아내가 납치되는 모습을 막지 않고 단지 촬영만 하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그는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고 심지어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박준호는 이정수의 차를 따라가며 촬영을 계속했다. 차는 부산 외곽의 한적한 공장 지대로 향했다. 그곳은 이정수가 소유한 폐 건물이었다. 미영은 그 건물 안으로 끌려갔고 박준호는 건물 밖에서 기다렸다. 약 1시간 후 이정수가 혼자 나왔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끝났어. 이정수가 박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약속대로 해.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카메라는 그의 시점에서 건물 내부를 비추었다. 그곳에는 미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지만 심하게 다쳐 있었다. 준호야. 미영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왜 날 도와주지 않았어?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미안해 미영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는 미영에게 그 액체를 억지로 먹였다. 미영은 저항했지만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다. 몇 분 후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박준호와 이정수는 미영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협력했다. 그들은 시신을 산속 깊은 곳에 매장했고 모든 증거를 없앴다. 그리고 박준호는 예식장으로 돌아가 미영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준호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의 건설 회사도 서서히 기울어갔고 그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미영의 실종으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다. 박준호는 미영이 사라진 그날 밤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를 서서히 파괴시키고 있었다. 경찰 수사는 한 달 넘게 계속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미영의 휴대폰은 예식장 화장실에서 발견되었고 그녀의 지갑과 반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박준호는 미영을 기다리며 그들이 함께 살려고 했던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미영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녀의 옷과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정수의 반응이었다. 미영이 사라진 소식을 들은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고 심지어 박준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까지 했다. 미영이는 원래 변덕이 심한 여자였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테이프를 재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경찰은 즉시 박준호와 이정수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정수는 이미 2년 전에 간암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박준호만이 남아있었고 그는 체포되자마자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박준호는 미영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미영이 이정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심으로 미영을 사랑했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는 미영이 여전히 이정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박준호는 미영이 이정수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헤어지기 어려워했고 미영은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박준호는 깨달았다. 미영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단지 이정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박준호를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그는 이정수에게 제안했다. 미영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의 것도 되지 않게 하자고. 이정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박준호의 설득에 넘어갔다.
그들은 결혼식 당일 미영을 납치해서 죽이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서 나중에 서로를 협박할 수 있는 증거로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15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정수가 죽은 후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죄책감과 후회는 그를 서서히 파괴시켰고 결국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경찰에 테이프를 보낸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박준호의 재판은 2013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전국의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법정은 매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미영의 가족들은 1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했다. 미영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박준호를 보며 울부짖었다. 내 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요? 박준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짜 처벌은 법정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박준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짜 처벌은 법정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박준호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의 범죄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감옥 내에서도 가장 혐오받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를 죽인 그의 행동은 다른 죄수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독방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그의 내면에서 왔다. 박준호는 매일 밤 미영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던 그 목소리,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보여준 절망적인 표정들,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미영을 사랑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5년 박준호는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는 겨우 41살이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그의 죽음을 앞당겼다고 진단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그를 외면했다. 그는 완전히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났다. 세 번째 이야기, 박준호는 미영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미영이 이정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심으로 미영을 사랑했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는 미영이 여전히 이정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준호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의 범죄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감옥 내에서도 가장 혐오받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를 죽인 그의 행동은 다른 죄수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독방에 수감되었다. 미영의 어머니는 딸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미영가, 이제야 집에 왔구나.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그녀는 15년 동안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그 희망을 놓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다. 적어도 이제는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즉시 박준호와 이정수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정수는 이미 2년 전에 간암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박준호만이 남아있었고 그는 체포되자마자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그의 내면에서 왔다. 박준호는
매일 밤 미영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던 그 목소리,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보여준 절망적인 표정들.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미영을 사랑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영의 시신은 박준호의 자백을 바탕으로 2013년 가을에 발견되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유골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가족들은 마침내 그녀를 고향 부산의 가족 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미영을 직접 알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박준호는 미영이 이정수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헤어지기 어려워했고 미영은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박준호는 깨달았다. 미영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단지 이정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박준호를 분노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그는 이정수에게 제안했다. 미영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의 것도 되지 않게 하자고. 이정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박준호의 설득에 넘어갔다. 그들은 결혼식 당일 미영을 납치해서 죽이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서 나중에 서로를 협박할 수 있는 증거로 남기기로 했다. 미영의 어머니는 딸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미영가 이제야 집에 왔구나.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그녀는 15년 동안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그 희망을 놓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다. 적어도 이제는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박준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15년 동안 그 비밀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를 극단적인 소유욕과 통제욕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준호는 미영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미영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정수라는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준호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그녀의 죽음을 불러왔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면, 만약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랑과 소유욕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일까요? 미영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은 결국 그 사람과 자신 모두를 파괴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상한 관계에 얽혀 있다면, 혹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미영처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더 큰 비극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너무 강하게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소유욕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미영 자신이었다. 그녀는 이정수라는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준호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그녀의 죽음을 불러왔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면, 만약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랑과 소유욕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일까요? 미영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은 결국 그 사람과 자신 모두를 파괴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상한 관계에 얽혀 있다면 혹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미영처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더 큰 비극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너무 강하게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소유욕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니까요.